2026년 4월 8일 밤, 이란이 그토록 자랑하던 방공망은 이스라엘 F-35I 아디르 편대의 폭격을 단 한 대도 막아내지 못했습니다. 전투 반경 2200km, 미국 공군조차 똑같이 보유하지 못한 이 개량 전투기가 바로 이란이 막지 못한 진짜 이유였습니다. 그날 밤 이스라엘 공군이 발동한 작전의 이름은 이터널 다크니스, 우리말로 영원한 어둠이었습니다. 이 작전에 투입된 전투기는 50여 대, 이 중 선두에 선 것이 바로 미국 공군도 갖지 못한 이스라엘 독자 개량형 F-35I 아디르입니다. 단 10분이라는 시간 동안 헤즈볼라 관련 표적 100곳 이상이 동시에 무너졌고 이란은 손 하나 쓰지 못했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건 이겁니다. 이 기체가 왜 이란의 방공망 앞에서 사실상 투명인간처럼 지나갈 수 있었느냐, 그 진짜 이유를 오늘 끝까지 따라가 보겠습니다. 이란이 F-35I 아디르 편대의 폭격을 끝내 막지 못한 진짜 이유를 이해하려면 먼저 그날 밤 그 10분 안에 실제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부터 짚고 가야 합니다. 2026년 4월 8일 밤 지중해 상공에 모인 이스라엘 공군 전투기는 50여 대였습니다. 미국과 이란 사이에 휴전이 성립된 바로 그 직후 이스라엘은 이란과의 휴전과 레바논 전선은 완전히 별개라는 입장을 공식화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이 공식화의 의미가 단순한 말이 아니었음을 이 편대가 움직이기 시작한 그 순간부터 증명해 보인 겁니다. 작전의 이름은 이터널 다크니스, 우리말로 옮기면 영원한 어둠이었습니다. 이스라엘 공군이 붙인 이 이름 자체가 어떤 성격의 작전인지를 그대로 드러냅니다. 한 번의 공습으로 상대의 조명 자체를 꺼버린다는 의도가 깔려 있는 겁니다. 이 편대가 레바논 영공에 진입해 표적을 지우기 시작한 시간은 단 10분이었습니다. 10분이라는 숫자가 얼마나 짧은지는 여러 사람이 저녁 뉴스 한 꼭지 볼 시간도 안 된다는 걸 떠올리면 바로 감이 오실 겁니다. 이 10분 동안 투하된 폭탄이 약 160발, 동시에 무너진 표적이 100곳이 넘습니다. 자동차 100대가 동시에 같은 신호등 앞에서 정지하는 장면을 상상해보면 그날 밤의 속도감이 조금 짐작이 되실 겁니다. 타격이 집중된 곳은 크게 세 지역이었습니다. 베이루트 남부의 다이에, 동부의 베카 계곡, 그리고 레바논 남부의 시돈과 티레입니다. 다이에는 헤즈볼라의 정치와 미디어 심장부이자 사무실과 학교, 클리닉, 복지 네트워크, 그리고 무기 제작 시설이 한 동네에 공존하는 구역입니다. 베카 계곡은 시리아 국경과 붙어 있는 훈련 캠프와 물류 기반, 탄도미사일 저장과 발사 거점입니다. 남부의 시돈과 티레는 이스라엘 국경을 직접 마주한 해안 도시고 이스라엘 북부를 겨냥한 장거리 로켓이 오래 동지를 틀어온 곳이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 이 10분은 헤즈볼라의 머리와 팔과 다리를 동시에 내려친 작전이었습니다. 표적의 성격도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지휘통제센터와 정보시설, 미사일 관련 인프라, 그리고 이스라엘 북부 갈릴리 침투를 오래 맡아온 헤즈볼라 라두안 특수부대의 거점이 함께 올라 있었습니다. 도시 한복판을 덮고 있던 지붕 전체를 한 번에 주저앉힌 것과 같은 효과였습니다. 사상자는 최소 254명이 사망하고 수백 명이 부상한 것으로 정리됐습니다. 이 숫자는 2024년 9월의 호출기 폭발 작전, 이스라엘 쪽에서 사망 42명과 부상 약 4,000명을 만든 그 작전 이후 헤즈볼라가 맞은 가장 치명적인 단일 타격 가운데 하나로 기록됐습니다. 이스라엘군 스스로도 이번 작전을 두고 지금까지 레바논에 가한 가장 강력한 공격이라고 공식적으로 밝혔을 정도입니다. 자, 그런데 이 10분 안에 가장 이상한 일은 따로 있었습니다. 이란이 손 하나 쓰지 못했다는 겁니다. 헤즈볼라는 이란의 대표적인 대리무장 세력이고 이란은 이들을 오래 훈련시키고 무장시켜온 쪽입니다. 그런 이란이 50대가 넘는 이스라엘 편대가 지중해 상공에서 움직이는 그 순간부터 실제로 표적이 무너지는 그 순간까지 단 한 번도 이 편대를 효과적으로 막아내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바로 그 10분 동안 이란의 방공망은 왜 이 편대를 끝내 건드리지 못했을까요? 그 대답은 선두에 선 단 한 종류의 기체에서 시작됩니다. 그 선두에 선 기체의 이름이 바로 F-35I 아디르입니다. 아디르는 히브리어로 강력한 그리고 경외롭다는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이름부터 이미 이 기체가 단순한 수입 전투기가 아니라는 걸 말해주고 있는 셈이죠. 미국이 개발한 5세대 스텔스 전투기 F-35는 전 세계 여러 동맹국이 수입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 기체를 직접 뜯어고치고
미국 원본과 다른 구성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허락받은 나라는 단 하나, 이스라엘뿐입니다. 이스라엘이 손을 댄 영역은 크게 네 군데입니다. 첫째, 편대의 중앙통제실 역할을 하는 지휘통제 시스템. 둘째, 적 레이더와 통신을 교란하는 전자전 장비. 셋째, 조종사와 본부, 편대 간을 잇는 통신체계. 그리고 마지막으로 무기를 실제 기체와 연결해주는 무기통합 인터페이스까지. 이 네 가지를 전부 이스라엘 독자 장비로 갈아 끼웠습니다. 미국이 만들어준 자동차에 이스라엘이 엔진과 변속기, 내비게이션, 그리고 운전석 계기판까지 전부 이스라엘제로 다시 짜넣은 것과 같습니다. 겉은 F-35지만 속은 이스라엘이 이란을 상대하기 위해 직접 조립한 완전히 다른 전투기라는 뜻입니다. 스펙을 살펴보면 이 기체의 성격이 더 분명해집니다. 최대 속도는 마하 1.6, 시속으로 환산하면 약 1960km입니다. 내부 무장 탑재량은 약 8160kg, 엔진 추력은 43,000파운드, 실용 상승 한도는 약 18,300m에 이릅니다. 숫자만 보면 다른 5세대 전투기와 크게 다르지 않아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차이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전투 반경입니다. 원래 미국 공군이 쓰는 F-35A의 전투 반경은 약 1100km입니다. 공중급유 없이 왕복할 수 있는 거리가 딱 그 정도라는 뜻이지요. 그런데 이스라엘 개량형 F-35I 아디르는 이 반경을 2배인 2200km까지 끌어올렸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 이야기냐 하면 서울에서 이륙해 평양을 때리고 돌아오는 수준이 아니라 서울에서 베이징을 때리고 돌아올 수 있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 텔아비브에서 이륙한 아디르 한 대가 공중급유기의 도움 없이도 이란 본토 깊숙한 곳을 폭격하고 돌아올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한 줄의 차이가 이란 입장에서는 재앙입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건 이겁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이 아디르를 2026년 기준 48대 운용하고 있고 최근에도 3대를 추가로 배치했습니다. 한 대, 2대가 우연히 하늘을 넘어온 게 아니라 한 편대가 통째로 이란 본토까지 왕복할 수 있는 전력이 이미 완성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미국이 같은 F-35를 수백 대 굴리지만 이런 장거리 스탠드오프 타격에 특화된 개량형을 한 나라가 편대 단위로 굴리는 경우는 지금 지구상에 이스라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건 이 아디르가 2026년에 F-35 역사상 처음으로 공대공 전과를 냈다는 사실입니다. 전 세계 F-35가 수백 대가 운용되는 동안 단 한 번도 공대공 격추 기록이 없었는데 이스라엘 아디르가 이란 야크 130 훈련기를 격추하면서 그 첫 줄을 써버린 겁니다. 5세대 스텔스 전투기의 첫 공대공 사냥 기록이 미국도 아닌 이스라엘의 손에서, 그것도 이란을 상대로 기록됐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아디르가 단순히 수입 전투기를 페인트 칠만 다시 한 수준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F-35I 아디르는 미국이 만든 뼈대 위에 이스라엘이 이란이라는 단 하나의 적을 염두에 두고 뇌와 눈, 그리고 팔을 새로 짜넣은 기체입니다. 미국 공군조차 똑같이 가지고 있지 못한 이스라엘만의 독자병기라는 말은 결코 과장이 아닙니다. 이제 질문이 바뀝니다. 이토록 특별한 기체라고 해도 이란이 정말 수십 년간 쌓아 올린 방공망으로 한 대도 못 맞춘다는 게 말이 될까요? 바로 그 질문이 이 영상의 핵심입니다. 그 답은 4겹으로 쌓여 있습니다. 한 가지 이유가 아니라 4가지가 한 기체 안에서 동시에 작동했기 때문에 이란의 방공망은 손 하나 쓰지 못한 겁니다. 첫 번째는 저피탐 설계입니다. 흔히 스텔스라고 부르는 그 기술이죠.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레이더 입장에서 보통의 전투기는 거대한 트럭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F-35I 아디르는 레이더 화면 위에서 아주 작은 골프공 크기 정도로밖에 잡히지 않습니다. 이란의 기존 방공망은 수십 년 전 트럭 크기의 전투기를 잡기 위해 설계된 물건입니다. 골프공을 잡으라고 만든 시스템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것만으론 부족합니다. 두 번째는 이스라엘이 독자적으로 얹은 전자전 패키지입니다. 이게 바로 미국 공군조차 갖지 못한 그 부분입니다. 미국 원본 F-35A에도 전자전 장비는 있지만 그건 전 세계 모든 위협을 상대로 평균을 낸 범용품입니다. 이스라엘은 그 장비를 통째로 떼어내고 그 자리에 이란 방공망의 주파수 지도를 미리 외운
새로운 뇌를 심었습니다. 이란이 쓰는 레이더가 어떤 주파수로 움직이는지, 어떻게 교란하면 가장 효과적인지를 알고 들어가는 기체와 그냥 평균적인 방어망을 가정한 기체는 전혀 다른 물건입니다. 그런데 이것만으론 여전히 부족합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건 이겁니다. 세 번째는 센서 융합이라고 부르는 기술입니다. 말이 어렵게 들리지만 그림은 간단합니다. 그날 밤 지중해 상공에는 아디르 혼자가 아니라 편대가 함께 떠 있었습니다. 아디르 한 대가 본 것을 옆 아디르가 즉시 알고 귀의 라암도 똑같은 화면을 공유합니다. 편대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눈처럼 움직인다고 보면 됩니다. 이란 방공망의 어느 레이더가 지금 막 전원을 켰는지, 어느 자리가 지금 이 순간 비어 있는지를 편대 전체가 실시간으로 나눠봅니다. 방공망이 레이더를 켜는 그 찰나에 이미 기동을 끝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가 쐐기를 박습니다. 장거리 스탠드오프 타격입니다. 이스라엘이 F-35I의 전투 반경을 2200km까지 끌어올렸다는 이야기를 앞에서 잠깐 드렸는데 바로 이 숫자가 여기서 결정타가 됩니다. 이란의 방공망은 기본적으로 자기 눈앞에 들어온 적만 때릴 수 있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디르는 이란 방공망의 사정거리에 들어오지도 않은 채 저 멀리 바깥에서 정밀 유도 무장을 투하합니다. 이란의 파수꾼은 눈이 아주 좋습니다. 하지만 3대는 파수꾼이 이름도 모르는 골프공 크기로 파수꾼이 서 있는 자리에 들어오지도 않고 멀리서 돌을 던져버립니다. 이게 말이 되는 싸움입니까? 구조적으로 불가능한 싸움인 겁니다. 이란이 새로 미사일을 쏜다 해도 미사일이 도착할 위치에는 이미 아디르가 없습니다. 편대가 한 발 먼저 기동을 끝낸 뒤 돌을 던지고 다시 사정거리 바깥으로 빠져있는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네 가지를 다시 모아보겠습니다. 작게 보이는 기체가 이란 방공망의 주파수를 미리 외운 뇌를 달고 편대 전체의 눈을 공유하면서 방공망에 팔이 닿지 않는 거리에서 무장을 떨어뜨렸습니다. 이 네 가지 중 어느 하나만 빠져도 이란은 반격할 틈을 찾았을 겁니다. 그런데 이 네 가지가 동시에 맞물린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이스라엘이 이 기체를 처음부터 이란 방공망을 뚫기 위해 설계하고 개량했기 때문입니다. 미국도 갖지 못한 F-35I, 아디르라는 단어의 진짜 무게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10분 동안 실제로 레바논 남부의 베이루트 다이에 베카 계곡의 땅 위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무기 이야기만으로는 끝나지 않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10분 동안 지상에서는 실제로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표적 100곳이라는 숫자를 한번 틀어보겠습니다. 그중 가장 많이 집중된 지역이 바로 베이루트 남부 다이에였습니다. 다이에는 단순한 주택가가 아닙니다. 헤즈볼라의 정치, 사회, 미디어 신장부입니다. 이 동네 안에는 당사 사무실과 방송국, 학교와 진료소, 복지 네트워크, 그리고 무기 제작 시설이 한 건물 건너에 붙어 있습니다. 동사무소와 초등학교, 병원, 그리고 무기 공장이 같은 골목을 공유하는 구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구조 자체가 바로 다히에 독트린 논쟁의 출발점입니다. 2006년 2차 레바논 전쟁 이래 이스라엘군은 헤즈볼라가 둥지를 튼 주거구역도 군사 목표로 본다는 원칙을 유지해왔고 이번 10분은 그 원칙이 역사상 가장 압축된 형태로 실행된 사례였습니다. 두 번째 지역은 동부 베카 계곡입니다. 시리아 국경과 맞닿은 이 계곡에는 훈련 캠프, 물류 거점, 탄도미사일 저장고와 발사 거점이 흩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굴짝이 어딘가에는 라드완이라 불리는 헤즈볼라 최정예 특수부대의 수경지가 있었습니다. 서방 정보기관이 2,500명에서 3,000명 수준으로 추정하는 이 부대는 유사시 이스라엘 북부 갈릴리 민간 마을로 침투하는 임무를 맡고 있었습니다. 그 수경지가 이 10분 사이에 지도에서 지워졌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건 이겁니다. 이번 작전으로 확인된 사망자는 최소 254명. 2006년 5주 동안 이어진 2차 레바논 전쟁의 가장 나쁜 하루보다도 더 많은 숫자가 딱 10분 안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2024년 가을 헤즈볼라를 흔들었던 호출기 폭발 작전의 사망자 42명과 비교하면 규모가 5배를 넘습니다.
이 숫자 안에는 훈련된 두대원도, 사령부 요원도, 그리고 그 골목에 살던 이름 모를 사람들도 함께 들어 있습니다. 무기의 시대에 가장 먼저 무너지는 것은 언제나 땅 위의 일상입니다. 지붕 아래에서 저녁을 차리던 사람들이 단 10분 사이에 뉴스 속 통계가 되어버렸다는 뜻입니다. 이 10분을 가능하게 만든 건 아디르 한 기체가 아니었습니다. 그날 밤 지중해 상공에는 또 다른 두 기종이 함께 편대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지중해 상공에 있었던 또 다른 두 기종의 이름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하나는 F-15I 라암, 또 하나는 F-16I 수파입니다. 라암은 히브리어로 천둥이라는 뜻이고 수파는 폭풍이라는 뜻입니다. 이름부터 이미 어떤 역할을 맡았는지 짐작이 가실 겁니다. 먼저 F-15I 라암부터 보겠습니다. 이 기체는 미국의 F-15E 스트라이크 이글을 기반으로 이스라엘이 다시 짠 2인승 전투기입니다. 조종사 1명과 무기관제관 1명이 함께 타서 한 명은 날고 한 명은 때리는 데에만 집중합니다. 최대 속도는 마하 2.5, 시속으로 환산하면 약 3087km입니다. 전투기 이름에 천둥이 붙은 이유가 바로 이 속도에 있습니다. 무장 탑재량은 약 10.4톤, 자료에 따라 최대 11톤까지 올라갑니다. 여기에 옷처럼 기체에 딱 붙는 컨포멀 연료 탱크를 달아 장거리 전개까지 가능합니다. 라암의 주 임무는 단 하나입니다. 지하 벙커와 강화된 콘크리트 표적을 부수는 일. 파트 4에서 말씀드린 백하 계곡의 지하 탄약고, 지휘소, 훈련 캠프 같은 곳이 바로 이 기체가 노리는 사냥감입니다. 이어서 F-16I 수파입니다. 미국 F-16D 블록 51을 기반으로 한 역시 2인승 기체인데 이 기체의 진짜 강점은 지구력과 다재다능함입니다. 이스라엘 항공우주산업 IAI가 직접 만든 컨포멀 연료 탱크 덕분에 내부 연료가 50%나 늘었고 최대 이륙 중량은 약 21,770kg까지 올라갑니다. 거기에 이스라엘제 전자전 장비, 파이썬과 더비 공대공 미사일, 스파이스 정밀 유도 폭탄까지 싣습니다. 호위가 필요하면 호위, 추가 타격이 필요하면 타격, 근접 지원이 필요하면 지원까지 해내는 편대의 만능 선수입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건 이겁니다. 50여 대의 이 편대가 왜 한 기종이 아니라 세 기종이어야 했는가입니다. 답은 분업에 있습니다. 아디르는 뚫습니다. 골프공 크기의 몸으로 이란 방공망의 그물을 뚫고 들어가 핵심 표적을 정밀하게 지웁니다. 라암은 부숩니다. 아디르가 열어둔 길을 따라 들어와 지하 벙커와 강화 표적을 묵직한 해머로 내려치듯 깨뜨립니다. 수파는 지킵니다. 편대 주변을 경계하면서 필요하면 추가 폭격, 필요하면 공대공 엄호로 라암과 아디르의 일이 끝날 때까지 문을 막아줍니다. 비유하자면 이렇습니다. 편대의 분업은 마치 현관을 따는 전문가, 금고를 부수는 중장비, 주변을 경계하는 경호원 3사람이 동시에 한 집에 들어간 것과 같습니다. 아디르는 현관 전문가, 라암은 금고 해체공, 수파는 경호원. 어느 한 역할이 빠져도 10분이라는 시간은 나올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세 기종 모두 뼈대는 미국산입니다. F-35, F-15E, F-16D. 그런데 머리와 신경계는 전부 이스라엘제로 교체되어 있습니다. C4I 지휘 통제, 전자전 장비, 무기 통합 인터페이스까지 미국에서 온 몸에 이스라엘이 이식한 두뇌가 붙어있는 셈입니다. 바로 이 조합이 그날 밤 단 10분 만에 100곳을 지웠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조합이 완성된 순간 이란이 가장 두려워하던 시나리오가 수면 위로 떠오릅니다. 이 편대가 다음번에는 어디를 향할 것인가입니다. 그 시나리오가 떠오르자마자 이란이 가장 먼저 움직인 곳은 의외로 전투기도 미사일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호르무즈 해협이었습니다. 4월 8일 작전 이터널 다크니스가 끝난 그날 밤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사실상의 부분 봉쇄, 이른바 소프트 봉쇄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이 해협이 어떤 곳인지부터 짚어야 합니다. 호르무즈 해협에서는 하루에 약 2,090만 배럴의 석유가 움직입니다. 이 양은 전 세계가 하루에 태우는 기름의 약 20%,
배로 옮겨지는 석유의 4배럴 중 1배럴이 이 좁은 바닷길을 통과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자, 여기서 중요한 건 이겁니다. 이 해협을 통과하는 원유의 84%가 아시아로 향하고 그 중에서도 중국과 인도, 일본, 그리고 한국 네 나라가 69%를 나누어 가져갑니다. 호르무즈 해협은 우리나라 주유소와 공장과 난방 보일러로 이어지는 대동맥입니다. 이란은 지금 그 대동맥 바로 위에서 바늘을 쥐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스라엘과 미국은 이 흔들림을 이미 다음 수순으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는 작전 직후 이란과의 휴전과 레바논 전선은 별개라는 입장을 공식화했습니다. 풀었으면 이란의 대리 세력은 하나씩 분해해도 약속 위반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분해의 다음 지점으로 거론되는 곳은 이란 본토 방공망 거점, 핵산업시설 주변, 그리고 바로 이 호르무즈 해협 인근 이란 해군 기지입니다. 이제 처음의 질문으로 돌아갑니다. 이란이 F-35I 아디르 편대의 폭격을 막지 못한 진짜 이유는 스텔스 하나 때문도, 전자전 하나 때문도, 센서 융합 하나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이 세 가지가 한 기체 안에서 이스라엘의 손으로 이란을 표적으로 가정한 맞춤형 조합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미국이 준 몸에 이스라엘이 이란을 겨눈 뇌를 심은 순간 이 편대는 이미 이란 방공망이 알지 못하는 언어로 말하는 비행기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 단 10분이 남긴 것은 베이루트 다이의 무너진 거리와 베카 계곡의 검은 연기만이 아닙니다. 호르무즈 해협 위에서 바늘 하나가 흔들릴 때마다 우리가 매일 아침 보는 주유소 가격판의 숫자가 함께 흔들리고 장 보러 간 마트의 라면 상자 가격이 흔들리고 스마트폰 속 환율 숫자가 같이 흔들립니다. 이 10분은 한 번의 공습이 아니라 이란의 축이 하나씩 분해되고 있는 긴 이야기의 첫 장입니다. 그리고 그 첫 장이 이미 우리나라 식탁 위까지 손을 뻗고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이번에 사실상 뚫려버린 이란 방공망의 실체, 러시아제 S-300과 이란이 자체 개발한 바바르 레이더가 어떻게 세워졌고 어디서 무너졌는지를 하나씩 풀어드리겠습니다.